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여주시청 여주박물관 팀장 구본만입니다. 저는 오늘 여주를 관통해 흐르는 남한강, 여주에서는 여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여강을 중심으로 여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여주박물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주박물관은 여주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역사박물관 성격의 공립박물관인데요. 지역의 공립역사박물관은 그 지역의 역사, 지리, 민속, 사회 등의 유물과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목적하에 여주시는 여주군 시절인 1997년 여주군 향토사료관을 개관하였고, 저는 1998년 사료관의 학예연구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도에 사료관을 2종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중요한 특별기획전이 개최했었는데요. 이 전시는 여주를 대표하는 문인 묵사 유주연 선생을 조명하는 특별전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이 추가 설치되어 사료관을 확장 개관하였고,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일종 전문 여주박물관으로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여주박물관 신관 건물인 염화관 개관식 사진입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과 관람객은 박물관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존 사료관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2010년 여주박물관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 도투자심사 및 문체부 사전평가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현상설계 공모 방식을 통해 우수한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많은 협의와 회의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였고, 2014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7월 신축 여주박물관 개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여주박물관 전체 전경 사진입니다. 박물관 건립 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현상설계 공모 참가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립부지 현장 설명회였습니다. 건립부지와 그 주변 환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 등 충분한 설명을 통해 발주처가 원하는 좋은 설계 공모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주박물관의 경우 건립부지 앞에는 여강이 펼쳐져 있고, 그 건너편에는 여주 지명의 근원이 되는 마암이라는 기암 절벽이 여강과 함께 멋진 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람객이 박물관에 들어섰을 때 이러한 멋진 풍광을 통해 박물관의 첫 인상이 기분 좋고 편안했으면 했고, 그런 자리에 박물관 카페테리아가 함께 어우러져 지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현상설계 공모에서 1위에 당선된 업체는 이러한 건립부지의 역사적 의미를 멋진 건축물에 잘 담아냈고, 2017년 한국건축가협회상, 경기도 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등 여러 건축상을 수상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박물관 후면 출입구를 통해 진입하면 전면에 거대한 통창 유리 너머로 인공의 수공관이 펼쳐져 있는데, 이는 여강이라는 자연의 수공관과 시각적으로 이어지는 장관을 이루어 관람객들은 건축적 감동을 얻게 됩니다. 마암 기암 절벽과 영월루가 호수같이 잔잔한 여강에 반영되어 멋진 풍경을 이룬 사진입니다. 여주박물관 신관은 건축적으로도 매우 아름다운 외관과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박물관 앞 여강 건너편에 위치한 마암이라는 기암 절벽과 연관이 깊은데요. 여주에 전해지는 전설로는 여강에서 황마, 즉 누런 말과 여마, 즉 검은 말이 나왔다 하여 이 기암 절벽을 마암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실제로 고려시대의 여주의 옛 지명도 황려라고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호수와 같이 잔잔한 흐름을 보여주는 여강이지만 예로부터 여주는 홍수가 많았던 고장입니다. 마암 기암절벽은 여름 장마철 거센 물길을 막아주는 지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주 사람들에게 마암은 홍수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였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여주박물관 신관은 이러한 유래를 건축물에 표현하였고 건축물 이름을 염화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즉 여주박물관은 여강을 상징하는 수공간 위에 검은 말을 떠올리게 하는 검정색 외관에 여주의 역사를 담은 건축물인 것입니다. 여주박물관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풍광도, 남한강 건너에서 여주박물관을 바라보는 풍광도 모두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네, 1872년 지방지도에 그려진 여주목의 모습입니다. 남한강은 한강의 본류입니다. 그런데 이 한강은 각 고장을 지날 때 저마다의 이름이 있습니다. 태백 삼척은 골지천, 정선 아우라지는 조양강, 영월은 동강, 단양은 단양강, 여주는 여강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중에서 지역민에게 가장 사랑받으며 지금까지 널리 쓰이는 이름은 단연 여주의 여강이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여강이 흐르는 여주를 대동강이 흐르는 평양, 소양강이 흐르는 춘천과 함께 이 나라 안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강촌이라 했습니다. 강촌 가운데는 농사짓는 이로움을 겸한 곳이 드문데 이 세 곳이 훌륭한 까닭은 들판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비옥한 농토에서 생산되는 쌀은 예로부터 최고의 품질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여강의 상단을 단강, 중간을 여강, 하류를 기류로 분류하였는데 총칭하여 여강이라고 했습니다. 단강은 자산에서 이오리까지이고 여강은 이오리에서 양안하루까지, 그리고 기류는 양안하루에서 전북리까지를 말합니다. 또한 여강은 수심이 깊고 잔잔하여 여호, 물이 검풀어져 훅수라 불렸고 금사면 이포에 이르러서는 이호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18세기에 제작된 광여도에 그려진 여주목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여강에는 곳곳에 아름다운 경관 유적들이 있었으니 이는 여주 8경과 이후 16경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여주의 아름다운 풍광들은 여강을 따라 형성된 것이 대부분으로 여주 8경 역시 여강의 물줄기라는 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해동지도, 광여도, 여지도, 지승 등의 고지도에는 동일하게 사천호와 실릉모종, 연탄기범, 팔대장림, 양도나간, 이밤층암, 파사가오, 용문적치 등의 8경관이 일관성 있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 이들 8경은 18세기의 대표적인 여주 8경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조 연간의 여지도에서는 이미 현재의 여주 8경과 제형 순서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8경이 일치되는 여주 8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여주 8경은 일제강점기에 필사된 여지도서, 여주 모급지에 기록된 집경을 보완하여 부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주 8경의 변천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 여주 8경의 모본은 채숙정과 서거정의 여주 8형으로 보이며 이후 17세기 전반 조문수의 청기정 시경 속에 현 여주 8경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여주 8경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여주 8경은 단시간 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긴 역사를 간직한 8경입니다. 시대와 작가마다 8경을 언급한 장소는 약간씩 달랐지만 큰 범주에서는 현재의 여주 8경이 옛 선현들이 주로 읊었던 여주의 대표적 풍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주는 우리나라의 그 중심부에 위치해서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의 접경 지역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주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주의 중심을 관통하는 남한강은 조선시대 물자를 나르는 중요 교통로였죠.
사람들은 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넜고 쌀과 나무 등 중요 물자를 배에 실어 한양으로 운송했습니다. 한강은 전국 제1의 조은로로서 나라의 정치, 경제적 통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고려는 중앙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의 조세와 곡물을 서울로 운송하고자 조은과 역참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여주는 예로부터 쌀의 주 생산지였는데 여주와 이천에서 생산된 자체쌀은 남한강 수운을 통해 임금님에게 진상되었을 정도로 맛이 뛰어났습니다. 여주와 이천과 같은 주요 미국 산상지를 갖고 있었던 포구에서는 대량 거래를 통해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여주 평야에서 나오는 쌀, 콩, 고구마 등의 품질 좋은 농산물은 남한강 물길을 타고 서울의 각처로 운반되었고, 또 서해안에서 생산된 소금과 마포의 새우젓과 기타 생활 필수품들은 강 나루를 거쳐 주변의 육로를 통해 인근의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각처로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한강의 수우는 일제강점기 이후 수려선 철도와 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팔당댐이 완공되었던 1974년도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네, 여강의 주요 교통로 수단이었던 황포도배와 나룻배 사진입니다. 황포도배는 쌀, 땔감, 소금 등을 싣고 한강을 오르내렸던 배인데 흰 광목을 황토물에 삶아서 색을 내었기에 돛이 썩거나 망가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었습니다. 여주의 남한강을 오고 가는 배의 모습은 옛 그림이나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죠. 현재 여주는 2003년도부터 황포도배를 복원하여 유람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룻배는 사람이나 짐을 태우고 강을 가로질러 반대쪽 강안으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즉, 육상교통로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나룻배는 기본적으로 돛이 없으며 바닥이 평탄했고 노와 삿대의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였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현재까지 조사된 여강의 옛 나루터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루는 강가나 냇가, 좁은 바닷목에서 사람이나 짐을 배에 싣고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을 말합니다. 한자로는 진, 도, 포로 표기됩니다. 나루는 육상교통과 수상교통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내륙 깊숙이 강이 흘러 나루가 발달했습니다. 여주에는 그림과 같이 조선시대 물류의 중심지답게 총 18개의 나루가 있었습니다. 이 중 여주의 대표 나루를 소개하면요. 먼저 상인들과 물자들로 북적였던 이포나루입니다. 이 나루는 금사면 이포리와 대시면 천사를 오고 왔던 나루입니다. 이중하는 택리지에서 여주 서쪽 백예초는 꽤나 큰 재산을 가진 집이 여럿 있다. 마을 사람들이 배로 장사하는 데 힘을 써 농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낸다라고 해서 이포 주변에서 뱃일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케 합니다. 장사배와 뗏목들의 왕래도 빈번하였고 시장에는 주막과 술집이 즐비하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신륵사가 위치한 조포나루입니다. 이 나루는 여주시 천성동과 연항동, 연천마을을 이었던 나루입니다. 나루가 비교적 완만해서 무거운 물자는 주로 이곳을 통해 운송하였다고 합니다. 이포나루, 한강의 마포나루, 광나루와 함께 조선의 4대 나루로 불렸던 곳이죠. 그리고 수려선 철도와 연결되었던 여주나루가 또 유명합니다. 이 나루는 여주시 홍문동과 강 건너 오학동을 연결하였던 나루입니다. 조선시대 여주 관아의 북쪽 강변에 위치하였으며 여주 읍내로 통하는 수로상의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수로선 철도가 개통되어 일대의 물자들이 이 나루에 모였고 다시 기차 화물로 수원과 인천, 서울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네, 금사면 이포나루 부근에는 삼신당이 있습니다. 농업의 번창과 마을의 발전, 그리고 이포나루 백길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산신,
성황신, 용환신을 모신 제당입니다. 3년마다 음력 2월경에 좋은 날을 받아 제사를 지내고 3일간 마을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1414년 태종실록에는 내시별감을 보내 위포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곳의 유래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륵사는 왜 여강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한 것일까요? 신륵사 사찰면과 관련하여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고려 고종 때 용마가 나타나 피해가 심해 인당대사가 나서서 고삐를 잡으니 말이 순해졌다. 실력으로 제압했다 하여 절의 이름을 신륵사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설에서 용마는 강의 범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인당대사가 실력으로 제압했다는 것은 사찰을 세우고 강의 수혜를 억눌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은 금강산 도건에 그려진 신륵사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신륵사의 강 절벽 위에 높다랗게 다층 정탑이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탑은 전통적인 가람 배치에서 벗어나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라볼 때 전탑이 눈에 들어오죠. 여강은 예로부터 경상도와 충청도, 강원도에서 서울로 가는 물자를 운송했던 교통로로 수많은 배가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탑은 강의 이종표 역할을 했을 것이고 뱃사공과 인근 주민들은 전탑을 바라보면서 강물의 평안함과 백길의 안전 운행을 기원했을 것입니다. 자, 흥청면 개신리라는 곳에 가면 이 여강변에도 신륵사 다층 전탑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개신리 마해열의 입상은 흥천면 개신리 부처울이라는 마을의 여강과 복하천이 만나는 지점에 암벽에 양각되어 있는 마해불입니다. 옛날부터 한강 상류인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뗏목꾼들과 어부들이 이 마해불 앞에서 안전을 빌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자, 여강은 또한 지방 관아의 입지와 관련해서도 여주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시내 중심부 여강 바로 옆에는 여주 관아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여주 초등학교와 여주 시청 자리입니다. 여주 관아는 여주의 그 많은 넓고 많은 관할 영역 중에 일반적인 관아의 입지 위치니 사신사를 갖춘 배산 임수의 지형이 아닌 여강 바로 옆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의 편의성에 중점을 둔 곳으로 유교적인 명분론보다는 실리적인 선택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기도의 지방 관아 중 강나루에 위치한 곳은 오직 여주였다는 사실에서 왕릉 조성을 위한 교통지리적 요인이 여주 읍지 형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결국 여주 관아는 두 왕릉의 지원, 관리 기능에 충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주 관아의 모습은 조선 후기에 전하는 고지도와 읍지, 회화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8세기에 제작된 광효도 등 지도로에서는 청심루 아래에 객사가 명확히 그려져 있고 동원과 내하는 청심루의 서쪽에 있었으나 1872년 제작된 여주목 지도에는 객사가 없고 아사의 위치가 청심루의 동쪽에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기록과 지도를 통해 볼 때 1872년 여주 관아가 현재의 여주시청 자리로 그 중심 위치를 옮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은 금강산 도건에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조망하는 부관법이 사용되어서 여주 관아와 청신루의 모습이 비교적 정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18세기 고지도 속 관아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만 청심루의 남쪽, 이전 객사가 있었던 위치에 객사 건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그림이 제작된 시기에는 청심루가 객사의 역할을 함께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정수영이 그린 한강과 임진강 일대를 유람하여 본 한임강 명승도건에서 나온 여주 관아와 청신루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여주 관아와 청신루를 중심으로 형성된 당시의 여주 읍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제국기의 여주 관아의 부속 건물 앞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목조 건물과 뒤편에 돌담 사이에 쌓여있는 다른 건물의 잔해와 수리된 건물의 상태로 보았을 때 1896년 여주의병 관련 전투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건물이며 후일 일제강점기 군청 회의실로 활용된 건물로 추정됩니다. 오른쪽은 일제강점기 여주군 청사 사진입니다. 현존하는 여주군 청사 사진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정문 우측에는 여주군청이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있고 인력거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왼쪽에 1946년 민옥인 여주군수 성별기념 사진입니다. 해방 직후 여주군 청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주군 청사 건물을 해방 이후에도 사용했고 1959년 새 군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1970년 여주 군청사와 회의실 전경 사진으로 우측 건물이 1959년 2층으로 준공된 여주 군청 청사입니다. 네, 여주는 여강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 경관이 형성되어 있어 고려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여주읍에 굉장히 많은 강변에 이름난 사대부들의 누적 유적이 많았습니다. 이 중 터만 남아있는 것은 청심루, 침류정, 범사정, 유구당, 사우당, 침석정, 금강루, 이화정 8곳이고 현존하거나 복원된 것은 영월루, 구룡루, 강월원, 봉서정, 친병루 5곳입니다. 그중 여주관의 부속 건물이었던 청심루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조선 제9대 임금인 성종은 1490년 여주 청심루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어가를 따라온 이품 이상의 재상들에게 말하기를 이 지방 강산이 가장 좋으니 만약 어진 수령이 아니면 반드시 유람에 빠져서 백성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니 잘 선택하여 제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청심루에서 바라본 여주의 수려한 그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단적으로 알게 해준 대목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시인 묵객들이 유람을 하며 글을 남겼습니다. 청심루에는 한때 이색, 정문주를 비롯한 약 40여 명의 시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청심루는 여주 관아의 부속 건물로 능행 등 임금의 행차 시에는 임금이 머물거나 수군 사열 등 국가적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그 여주 공립보통학교 교사 평면도입니다. 이 평면도에는 청심루라고 표기된 구역에 직원실 25평, 교실 20평, 기구실 15평으로 구역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심루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기존의 관아 부속 건물에서 학교 건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른쪽 1940년대 청심루의 모습은 여흥 공립심상서학교 졸업 앨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옆에 도면상으로 보던 학교 건물과 함께 배치된 청심루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사진에서는 청심루의 지붕과 기와의 형태 및 건물의 대략적인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 자료는 현재 청심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기존의 관아 부속 건물에서 학교 건물로 사용되던 청심루는 안타깝게도 해방 후 군수관사 불이 옮겨 붙어서 1945년 8월 22일 소실되었습니다. 소실된 후 주춧돌만 일부 남아 있었는데 학교 건물이 들어서고 강변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흔적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1987년 경기도에서 청심루가 있었던 곳에 청심루터 표석을 세워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여강의 누정 중 영월루는 여주 관아의 건축물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축물입니다. 본래는 조선 후기에 여주 관아의 정문으로 출입문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관아에서 출입 감시 및 군사적 목적을 갖는 누각은 하부 공간은 출입문이 되고 상부 공간에서는 출입을 감시했습니다. 1870년 여주 목사 이인응이 쓴 아사물리기에 따르면 여주 관아의 정문으로 사용될 당시 이 문루에는 흥선대원군이 쓴 기자제일루라는 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5년 여주 관아가 근대식 건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당시 신현태의 여주군수가 현재의 상동 영월루 공원의 산 정상부에 위치로 옮겼고 명칭도 영월루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여강의 누적은 구룡루입니다. 사찰에서는 주 법당을 보호하고 사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방에 누각 건물이 배치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 같은 누각은 사찰에서 행하는 모든 제반 의식의 집전 장소로 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륵사에서는 구룡루가 이에 해당됩니다. 구룡루라는 명칭은 9마리의 용이 머문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는 석가모니의 탄생 시 용 9마리가 물을 뿌려 부처님을 목욕시켰다는 설화의 내용과 더불어 신륵사의 창건사라에 나오는 용마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여강의 누정은 강월헌입니다. 나홍화상의 화장터에 건립된 석탑과 인접해 건립된 육각형의 정자입니다. 강월헌은 나홍화상의 당호로 그를 추념하기 위해 건립했던 정자입니다. 이 정자는 본래 석탑과 거의 붙어 있었으나 1972년 대홍수 시 파괴되는 바람에 현재의 위치에 콘크리트로 건립했습니다. 이 정자는 신륵사를 감아 흐르는 여강의 안반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백사장과 강물, 그리고 멀리 보이는 여주 평야 등은 가히 일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로사는 우암 송시열을 제향하는 사우이자 서원으로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포령에도 강한사로 이름을 달리하여 살아남은 서원 중 하나입니다. 왕릉을 중심으로 한 건물의 배치는 대로사의 입지와 건물 배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서원이라면 강을 바라보거나 남향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배산임수, 산도 없는 평지에서 서향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암 송시열이 효종 영릉을 향해 울부짖었던 그 방향을 고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서향으로 서원을 짓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나 이로써 대로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도 효종 영릉이라는 왕릉이었음을 알 수 있는 여주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여강은 여주의 지명 변천에도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의 그 옛 이름 중에 고구려의 골렉은 이게 여주 지명의 시작인데요. 여러 고을 지명이 나오고 있지만 털빛이 누런 황마와 검은 여마가 고을 지명에 곳곳에 녹아 있는 것을 보면 여주는 홍수의 누런 물빛과 날랫말이 배경에 스며든 독특한 지명입니다. 이후 여주의 지명 변천에서 중요한 순간은 세종대왕릉의 여주 천장입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행정구역이었던 여흥과 천령을 합쳐 현재의 여주라는 지명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네, 이러한 여강변에는 많은 고고학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유적이 바로 연양동 구석기 유적입니다. 2004년 9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두 개 지점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유적의 발굴 조사 결과 1784년에
석기가 출토되었고 약 6만 5천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70년대 여강에 바로 인접한 흔암리 선사 유적 발굴조사 모습과 유적지 아래에 마을에 조성한 움집 복원 모습입니다. 여주 흔암리 선사 유적은 한국의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 가운데 하나죠. 이 유적은 1962년 처음 알려진 다음 서울대 박물관과 고고학과에서 1972년부터 78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모두 16채의 집터를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2호 집자리에서 다량의 타나미와 보리, 조, 수수 등의 곡물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타나미는 연대가 최소한 BC 7세기경까지 올라가는 것으로서 당시 청동기인들이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더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쌀 자료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이 발굴한 김해 패총에서 나온 1세기경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에서는 기원지 3세기에 쌀이 여러 유적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쌀은 일본에서 유입되었다는 설마저 대두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 흔암리 선사 유적 타나미 발견은 일본보다 적어도 600년 이상 앞서는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우수한 여주쌀의 역사적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네, 다음 파사성은 여강변에 위치한 여주를 대표하는 방어시설인 관반 유적입니다. 이 성은 삼국시대 고성으로 알려져 왔고 특히 임진왜란 때는 1100구에 걸친 수축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강의 낮은 평지에 우뚝 솟아있는 파사성의 정상부에서 자리하고 있어서 주변을 감시하기 좋은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금 사적 제25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의 2km 북쪽 지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시대 한강 4대 나루 중 하나였던 이포나루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서해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 조정에서는 가장 먼저 여주 파사성과 양평 용진을 중심으로 방어시설 보수에 착수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파사성과 용진은 여주, 이천을 지나 충주, 한강 상류와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만약 영남에서 일본군이 상주와 문경을 뚫고 전진했을 때 조선군은 한강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방어해야 했는데 충청도에서는 충주가 이에 해당되었고 경기에서는 파사성과 용진이 해당되었었죠. 이렇게 파사성과 용진은 도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인 셈이었습니다. 네, 남한강 유역에는 여주 고달사지, 원주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 충주 정토사지 등 큰 폐사지들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여주 고달사는 신라말 공림산문의 계산조인 원감대사 현욱 이후 진경대사 심의, 원정대사 찬유가 주석하면서 법맥을 이어왔던 큰 사찰입니다. 특히 고려 광종대에는 부동사원으로 정해지고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할 때 회합된 5대 사원 안에 들 정도로 고려시대 대표적인 선종사원이었습니다. 의천 입정 후 학생들이 다시 고달사로 돌아와 사원을 크게 중창하여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고려 말부터 점차 사대가 축소되었다가 18세기에는 폐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달사지에 대해서 저희 여주시에서는 98년도서부터 총 10차에 걸쳐 발굴 조사를 했는데요. 이러한 역사를 뒷받침해주는 고려 전기의 유구와 유물을 중심으로 그 전후의 시간적 변화 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조형미가 뛰어난 석조물을 통해서 당시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고달사지에는 뛰어난 석조 유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원종대사 탑비가 주목됩니다. 이 탑비는 고달사에 주석했던
고려 초의 선사 원종대사 찬유의 탄생과 출가, 당나라 유학 과정, 귀국 후 국사로 책봉되는 입적하기에까지 행적을 기록한 탑비입니다. 근데 이 탑비는 1915년 봄에 무너져서 비신이 8조각으로 조각나 있었는데 그동안 국립주간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2016년 여주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절터에는 기부와 이수만 남아 있었으나 여주시가 문화재청과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2010년부터 원종대사 탑비 비신 복제 및 탑비 복원공사를 추진해서 2014년 8월에 준공해서 문화재 정비 복원의 좋은 사례로서 웅장하고 화려했던 고려 불교 미술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탑비 복원 사업은 제가 처음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한 사업이라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다음은 여주 천년 도자기의 유구한 역사를 알려주는 유적이 바로 중암리 고려백자 가마터입니다. 여관과 이어지는 완장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암리 가마터 유적은 1999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여주지역 가마터 지표조사 과정에서 해무리곶 왕가, 화영접시, 갓발 등이 수습되면서 고려 초의 가마터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였으며 여주지역 도자사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중암리 가마터 유적은 고려백자를 생산한 가마터로 고려초 백자의 발생 및 발달 과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초기 도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네, 이러한 그 중암리 고려백자 가마터에서 출토된 마늘 유물 중에 특히 해무리곶 완이 주목됩니다. 완은 차를 마시는 데 사용하는 차그릇 중 하나로 초기 자기 발생 및 전기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기종입니다. 특히 해무리곶 완은 글에서 굽을 깎아낸 모양이 마치 해무리곶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중국에서는 8에서 9세기에 유행하다가 10세기에 오면 사라지는 굽 형태입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초기 가마에는 예외 없이 이 해무리곶 완이 출토되므로 초기 도자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무리곶 다완은 선종 불교와 함께 발달한 차 문화의 번성으로 수요량이 급증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주 여강변에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2기가 위치해 있고 여주 팔경에는 이릉두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주는 조선 예종 원년인 1469년 세종대왕릉이 영릉을 여주 서쪽의 북성산으로 천릉하면서 처음으로 왕릉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본래의 천령현을 폐하고 여흥으로 합쳐서 목으로 승격시키고 고을 이름을 여주로 개명하였죠. 이후 효종대왕릉인 영릉을 세종대왕릉의 옆에 조성하면서 여주는 2기의 조선 왕릉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세종영릉은 조선 4대 세종대왕과 수원왕후 심시의 합장릉입니다. 조선왕릉 최초로 한 봉우리에 다른 방을 갖춘 합장릉이며 무덤 배치는 국조 오례의에 따라 만든 것으로 조선 전기 왕릉 배치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그 효종대왕릉의 영릉은 조선 제17대 효종대왕과 인선왕후 장시의 쌍릉입니다. 효종이 1659년 승하하자 권흥릉 서쪽 산줄기에 처음에 능을 조성했는데 이후 1673년에 병풍석에 틈이 생겨서 능 안에 빗물이 스며들 것을 염려하여 현재의 위치로 천장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인선왕후가 승하하여 효종왕릉 아래 능을 조성하였는데 왕릉과 왕비릉이 상하로 배치되어 있어서 조선왕릉 최초의 동원 상하릉이 되었습니다. 옆에 사진은 효종대왕릉 제실 사진인데요. 조선왕릉 중 원래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제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여주는 여강을 통한 접근성이 좋았던 만큼 두 영릉을 옮길 때도 수로를 이용하였습니다. 인조실록에서 세종 영릉을 수로로 옮겼다는 언급이 등장하고 효종 영릉의 경우 효종 영릉 총릉 도감 의궤를 통해 왕의 무덤을 옮긴 그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로를 이용해 여주의 왕릉을 조성한 사실은 또한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 무덤의 조성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인선왕후의 상여는 수로로 운송하였는데 배는 150척, 예선군이 3,690명이나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효종 재위기간 동안 효종대왕은 정말 북벌에 전념을 했는데요. 효종은 대군 시절 삼전도의 치욕을 목격하고 그 자신도 서윤세자와 함께 8년간이나 심양에서 볼모 노릇을 했죠. 효종은 이러한 치욕이 바로 조선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즉위시킨 부왕과 하늘의 뜻은 바로 북벌에 있다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효종은 박서의 후임으로 원당의 당수인 원두표를 병조판서에 임명하였고 그리고 효종 4년에는 이완을 훈련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로써 원두표에게는 국방정책을 이완에게는 그 실행을 맡긴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여주에는 이러한 원두표 선생과 이완 장군묘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효종의 대청 복수 노선은 서인 살림들의 대명 의리 노선과 상통하였기에 북벌론의 구현을 위해서는 효종은 선왕의 구신들을 몰아내고 새롭게 살림 세력과 연합해야 했습니다. 그 중심에 우암 송시열이 있었고요. 여주에는 우암의 사당인 대로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써 여주에는 효종 북벌 정책의 핵심 인물들의 유적이 모두 위치한 고장이 되었습니다. 네, 한강 수운을 통한 교통의 편리함은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여주를 안식처 삼아 기거하게 되었고 이는 여주 출신 왕비를 많이 배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주 출신의 조선 왕비는 왕실의 족보인 선원 계보 기락을 통해서 총 8명을 알 수 있고 여주는 가히 왕비의 고장이라 할 만합니다. 특히 여주에는 명성황후가 태어난 생가가 있으며 이곳 생가단지 초입에는 인현왕후의 사저이자 명성황후가 왕비로 간택되기 전까지 서울에서 머물렀던 감고당이 이전 복원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여주에는 그 여러 서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고산서원은 여강변 바로 인접하여 위치하였던 서원입니다. 한림강 명승도권에는 여강변에 위치한 고산서원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서원에서 바라보는 여강의 풍경이 매우 아름다웠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실록에는 1708년 여주의 유학 신각이 상서에서 이존호의 사당에 에코를 내려주기를 청하였고 고산이라는 사액을 내린 사실이 있고요. 1826년에는 자의정 이상황이 조한영을 고산서원에 추가로 배양할 것을 청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고산서원은 1871년 흥선대원군의 전국적인 서원 철폐령에 따라 해철되어 안타깝게도 현재는 해철된 상황입니다. 네, 여강변 고산서원 바로 인근에는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유서 깊은 보통리 고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택 사랑채 누대에서 여강이 바로 보였다고 합니다. 보통리 고택은 18세기 무렵 여주에서 태어나 이조 판서까지 오른 조윤대에 의해 보통리 고택의 공사가 시작되었고 1813년경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윤대를 비롯하여 손자 조서구까지 고택에서 3대에 걸쳐 5명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면서 창녕교씨 일가는 보통리 고택에서 유년까지 보낸 후 상경하는 가풍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청사 조성화는 이러한 보통리 고택에서 태어난
마지막 창녕조씨의 후손입니다. 조성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부장으로서 한국광복군 창설에 큰 기여를 했고 일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보통리고택은 건축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큰 인물로 청사 조성환 선생의 생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성환은 1919년 8월 김자진 장군 등과 함께 북로군정서를 조직해서 군사부장에 취임하였으며 1920년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1940년 조성환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국방부 장관이라 할 수 있는 국무부장직을 수행하면서 당시 임시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광복군 창설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1940년 9월 마침내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던 것이죠. 여주박물관은 2021년 청사 조성환 선생의 후손으로부터 관련 유물을 기증받아 특별기획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주의 역사는 여강과 함께 흘러왔고 발전해 왔습니다. 여강을 중심으로 한 여주의 역사와 문화유산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주 지역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는 해드리지 못했는데 네이버 포털에서 여주시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주시사 홈페이지를 통해 여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